자, 이준호의 돈 버는 부동산 바로 이어서 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부동산 대예측 두 번째 섹션이고요. 청약 분양시장,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그 다음에 전세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분양시장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제 파리대책에서 청약 분양에 대한 왜냐하면 파리대책이 종합대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유, 참. 이제 청약 가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가점제가 뭐 워낙 확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청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5년 이내잖아요. 또 5년 이내 재당첨 제한까지 제한이 걸려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또 지금은 이 재당첨 제한이 이 일반 분양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뭐 재건축 재개발에 예. 그 조합원 분양에까지 확대 적용이 됐거든요. 맞아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거 하나를 분양 받고 싶은데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이에요. 예. 그러면 받고 싶어도 그거 하나 받고 나면은 우리 사업장이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면은 조합원 분양을 못 받아요. 5년 동안. 예,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청약할 수뿐이 없어요. 집이 있거나 뭐 또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수뿐이 없습니다. 예. 한 번 당첨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걸 그냥 재당첨 제한이 또 5년간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고. 근데 거기 또 청약 가점제까지 하니까 가점이 되는 사람들만 안전빵이고 막말로 얘기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뭐 만 40세 넘고 무주택 기간 길고 애 많이 낳아야 되고. 그렇죠. 고향가족 많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만 기회가 넓게 제공이 되고 젊고 뭐 신혼 부부라든가 자녀가 없고 이런 근데 돈은 있어요. 맞벌이 해가지고 이런 예. 분들은 맨날 넣어봤자 이제 당첨이 안 되는.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는 게 이 정부에서 하는 주거복지가 도대체 방점이 저는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말은 주거복지인데 주거복지라면 보통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 좋은 이쁜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편한 집에 살면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애도 많이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무시하고 청약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청약가점제 100% 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서는 부양가족도 많아야 되고 집 없는 기간도 길어야 되고 그죠? 기간도 40대 중반 이상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시장 미참여를 했던 분이란 말이죠. 시장 참여를 못했던 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을 다 구제한다는 건 이거는 욕심이고 과욕이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의. 네, 정부. 그게 옳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을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옳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게 정의로운 경제는 굴러가지가 않는 않죠. 경제죠. 그건 사회주의 경제죠. 그러면 그런 돈 없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나서 짓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시장을 참여 안 하게 되죠. 제가 대표로 저도 참여 안 합니다. 제가 건설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 보면은 내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뭐 아파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분간은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청약 시장도 그 자체도 이제 매우 신중하게 청약을 하니까 네. 괜찮은 곳들은 다들 몰리지만은 저기가 좀 미분양이 날 것 같다 하는 현장들은 전혀 찾아오질 않는 않죠. 그래서 청약 양극화라고 그러죠. 예. 당분간은 내년에도 이제 18년도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거로 봐요. 그리고 시간이 한 1년, 2년 더 흐르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입주 대란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입주 대란이 난 지역들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런 입주 대란이 일어난 지역이 몇 년 후에는 가격이 더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재현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피는 부동산 정책은
마치 싱가포르나 이제 일부 지역 하는 국가에서 주택청처럼 한 7~80% 공급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하는 거를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주 자가당착적으로 해석을 하는 뭐 진보와 빈곤이라 나오는 조지스트를 얘기하는 뭐 땅값에서 모든 세금을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배제했잖아요. 토지건물부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거기도 지금 부과를 다 하고 공급을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적은 지역은 뭐 나중에 당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장에 맡겨놨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거냐면은 이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한 2014년 이후에 땅값이 싼 지역들이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지금쯤은 이제 그 좀 땅값 비싼 지역으로 점점 이전이 돼서 뭐 서울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이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요 시점에서 딱 파리 대책해가지고 그 맥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갑자기 공급량이 내년에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제 줄어드는 초기 단계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아 이게 공급이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입주량이 적어지겠구나 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은 아무래도 공급 공백, 또 청약 양극화, 분양 양극화 뭐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수뿐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미분양 문제인데요. 아마 그 신규 분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물량들이 내년까지 밀려 있게 돼 있어요. 뭐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 당장 준비해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내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적어도 뭐 몇 년 또는 뭐 10년 이상씩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쩔 수 없이 더 시간을 미루면은 사업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밀려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오랜 기간 이 뭐 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비용이 그래서 엄청나게. 분양가가 높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높아진 분양가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외면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분양 또는 분양은 됐지만은 미계약 이런 식으로 쌓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실 내년에 나오는 물량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알짜예요. 내년에.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너무 많이 가해놨잖아요. 예. 청약 가점제, 뭐 재당첨, 제한이니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나오는 미분양 또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져와야 정말 2012년, 13년도에 내가 그때 참 분양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나오는 게 금싸락이다. 특히 양도세 면제까지 혜택을 그렇죠. 줬으니까 진짜 아마 지나놓고 보면 엄청난 금싸락일 텐데 그 중에서도 보금자리 주택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만약에 보금자리 주택을 뭐 분양을 받았다 미분양이 났으니까요 당시에는 아마 수익률이 대부분 10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장이 끝났으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그때 1000%라면은 내년에 받는 물량들은 한 500% 수익은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미분양이 나는 지역에 일반 추첨을 이제 하잖아요 다시요. 그거 재수 좋으면 그거로 집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남들이 외면했는데 내가 이걸 왜 받아 이런 사고방식이면은 제가 볼 때는 영원히 못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외면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외면하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은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지금 남들이 안 하게 만든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틀이냐 이거예요. 전세난이 다시 생기면은 다시 또 뭐 내후년쯤 가면은 또는 한 2020년쯤 가면은 공급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은 이 과도기로서 굉장히 이 분양받기에는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 미참여했던 분들 조금 의욕을 가지시고요. 부동산 뭐 맨날 지나서 하는 얘기 뭐 저도 컨설팅 받으면 한 4년째 같은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해마다 오셔갖고 컨설팅을 해드리면 그땐 그랬지 하는 게 4년 동안 못 사신 분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단장 얘기 들었으면 뭐 이런 얘기 뭐 하나만 4년이세요? 저는 20년입니다. 정말요? 20년 전에 사겠다고 오셨는데 아직도 못 사신 분도 있어요. 계속 못 사시는 거죠. 좋습니다. 연결된 게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전세시장 전망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그 파리 대책 이후에 보면 전세 가격이 뭐 굉장히 안정돼 있죠. 예전에 뭐 2014, 15, 16년 이렇게 보면은 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가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이렇게 뛰고 그랬었는데 예. 최근에는 전세가 잘 안 빠진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전세가 안 빠지는 문제를 단순히 신규 공급 뭐 입주량이 많이 늘고 뭐 공급과 수요의 문제 이상의 문제가 하나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지금은 대출 규제가 전세가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 전세도 근원적으로는 공급이 맞냐 수요가 맞냐의 수급의 문제인 거는 맞는데 예. 지금 보면은 파리 대책 이후에 갑자기 대출 규제가 강해지니까 예. 대출 규제가 강해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들, 집 주인들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창구가 막혀버리니까 세입자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본인이 월세를 받으려고 내놓았던 매물도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전세로 돌려서 대출을 받는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신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해야 되는 분들도 갑자기 대출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니까 난 그래서 한 60% 정도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할 거야 계산을 했는데 대출이 40%뿐이 안 나와요. 그럼 입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전세로 돌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IMF 외환 위기 때 보면은 왜 갑자기 전세 가격이 30%씩 빠지게 되느냐면요. 그때 이제 98년 초에 딱 97년 말에 IMF가 터지니까 98년도부터 대출 금리가 갑자기 20%에서 25%까지 뛰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를 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전세가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그때하고 본질적으로 사이즈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시적인 IMF가 와 있다고 봐야 되고 수급 상황상으로는 갑자기 물량이 늘어서 전세가 안 빠지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출 규제가 갑자기 시행됐고 1금융권들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었죠. 대출을 이렇게 해줬다가는 뭐 나중에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 해주지만은 사실 은행이 뭐 사업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안전빵이죠. 가장 안전한데 그럼요. 그걸 못 해주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제가 볼 때 이 한계는 내년 한 그 구정 한 이후에 한 뭐 몇 주 정도만 지나면은 은행들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본인들이 못하면 이렇게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뭐 저축은행하고 묶어서 가는 방식도 나오겠지만은 그런 식의 대출이 좀 풀어지는 순간에 지금 그 사실상의 역전세 난 상황인데 안 빠지던 물건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2월 말 내년 2월 말에서 한 3월 말 요 사이 정도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세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왜곡을 자꾸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규제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일부 지역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적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많이 공급된 그냥 놔두면 시장에서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만든 시장을 자꾸 왜곡시키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하여튼 우리 곽 대표님이 또 예측 하나 하셨네요. 내년 2월 말이나 구정 이후에 3월 정도 되면 대출이 풀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전세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곡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수익형 부동산의 메인스트림은 상가 시장이었는데 이제까지 14, 15, 16, 17 동안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각광을 받았었죠. 분양형 호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결국 뭐 이자라는 것이 돈값인데 금리가 계속 높아질 거라는 경고가 많았지만 기준금리는 사실상 지난 4, 5년간 별로 안 올라갔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고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사인은 계속 주고.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 뭐 순수한 예측으로는 한 3년 후쯤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나라요? 과열로 미국이요? 갔을 때. 미국 미국이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보통 한 1년 정도 있다가 따라가게 돼 네, 있거든요. 후행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도 수익형 시장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사실 요즘에 보면은 예. 주거용 오피스텔 뭐 100실, 200실짜리들 예.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분양이 잘 되는 측면이 있어요. 돈을 굴릴 곳이 정말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내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업자들이 그 주택, 특히 뭐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은 예,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쪽의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근데 장이고요. 오피스텔들도 이제 잔금 치료 전매 제한 들어가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은. 뭐 그런 국제적인 면도 있긴 한데 크게 봐서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맞아요. 그 자금의 출처가 자금이 어디를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도 여전히 화랑기를 보일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수익형 부동산은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이 쏟아지지만 실제 나중 가서 보면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10개 중에서 한두 개뿐이 없다는 거죠. 예. 그 한두 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이게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는 특히 더 전문가와의 상담이 더 필요합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곽 대표님 의견 뭐 언제나 다른 의견도 그렇지만 전 100% 동의하는 게 우리 시청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 욕심이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꼭 같이 잡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거는 선행 문제 같아요. 현금으로 캐시플로우를 중시하려면 수익률이 좋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그 지역은 계속 꾸준히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지역은 아마도 핵심 지역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지대 상승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목적하는 대로 뭐 2년에 3년에 있을 때 수익은 다 월세는 받으면서 2년 있다 3년 있다 파는데 차이까지 봐야 돼. 이건 과욕이라 일단은 봐야죠. 특히 요즘에 보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뭐 꼬마 빌딩으로 예. 대변되는 또 꼬마 빌딩 중소형 또는 다가구 주택 뭐 이렇게 땅을 깔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많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그 열풍은 제가 볼 때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물론 땅이라는 게 도심의 땅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지금 뭐 유동성 많이 풀려 있고 갈 곳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한 뭐 집값 상승기 한 3년 사이에 이게 뭐 꼬마 빌딩 같은 거는 가격이 2배 이상 뛴 맞아요. 곳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수익으로 환산해 보면은 뭐 연 뭐 2% 심하게는 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그 주거 부문이라든가 또는 뭐 상가 부문 이런 쪽에 월세를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 호황기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좀 열악한 주거를 탈출해서 예. 좀 더 좋은 주거로 옮기려는 열망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거기다가 뭐 좀 자영업은 계속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꼬마 빌딩들이 보면은 임차인 관리가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열풍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걸 하실 거면은 앞으로 한 7, 8년 후쯤에 경기 후퇴기에 가서 오히려 그런 걸 찾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신없이 했습니다. 2018년 부동산 대책, 양도세 중과세, 입주 대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청약 분양시장,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전세시장 전망 6소 주제로 잡아갖고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이거를 원래 한 주제 갖고 뭐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 방송 특성상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서는 다수의 불특정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채널 그냥 돌아가셔서 조금 넓고 얇지만 핵심을 찌르는 주제를 갖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시청자들 문의 주세요. 그러면 뭐 전화번호 나가니까 문의 주시면 요 분야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우리 곽 대표님하고 또 준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 더 깊이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숭숭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 그다음에 인재 뭐 지금 뭐 정신이 없고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지금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시장의 순기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정책 발표들이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둘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들 자주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